박종수는 망치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72살의 나이에도 손재주는 여전했다. 40년 넘게 목수일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은퇴 후 아내 말순과 함께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석 달째. 헐값에 산 낡은 한옥을 조금씩 고쳐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영감, 점심 먹어요. 부엌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69살의 말순은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투덜거렸지만 요즘은 제법 즐기는 것 같았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며 고추가 자랑거리였다. 금방 갈게. 마루 한 장만 더 드러내고. 종수는 삐걱거리는 마루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50년은 넘어 보이는 참나무 마루였다. 그런데 마루 밑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흙과 먼지 속에 무언가 네모난 물체가 묻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종수는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녹슨 철제 금고였다. 크기는 작은 김치 냉장고만 했다. 누가 왜 마루 밑에 금고를 숨겨놓은 것일까? 여보, 이리 좀 와봐. 말순이 달려왔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루 밑을 들여다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니, 이게 뭐야? 금고 같은데? 꽤 오래된 것 같아. 둘이서 힘을 합쳐 금고를 끌어올렸다. 무게가 상당했다. 표면은 녹이 슬어 붉은색이었지만 견고해 보였다. 특이한 것은 자물쇠였다. 일반적인 열쇠 구멍이 아니라 4개의 숫자 다이얼이 달려 있었다. 비밀번호 금고네. 이런 건 처음 봐. 종수가 다이얼을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집 전 주인한테 물어봐야 하나?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전 주인도 이 집에 산 지 얼마 안 됐대. 우리한테 팔기 전까지 10년 정도? 비어있던 집을 싸게 사서 창고로 쓰다가 우리한테 판 거야. 그렇다면 이 금고는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이다. 종수는 금고 주변을 더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모서리에 끼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다. 이것 봐. 편지 같은 게 있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습기 때문에 일부가 찢어졌지만 다행히 내용물은 온전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있었다. 만년필로 쓴 듯한 정성스러운 필체였다. 1973년 11월 15일. 50년 전이네. 말순이 놀라며 계속 읽었다. 언젠가 이 편지를 발견할 사람에게. 이 금고 안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사람이 이 편지를 읽고 있기를 바랍니다. 종수와 말순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근데 이상해. 여기 이름이.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열쇠는 너만이 풀 수 있다, 말순아. 종수가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 우연의 일치겠지. 내가 그때 서울에 살았는데 여기 어떻게 와?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 듯 했다. 마을 이장 김병호를 찾아갔다. 80살의 병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마을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집이요? 아이고, 그 집은 사연이 많죠. 병호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50년 전쯤인가?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은 30 정도, 아내는 25쯤 됐을까? 예쁜 딸도 하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의 물음에 병호가 고개를 저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더라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말순이 물었다. 그 딸은 몇 살이었나요? 5살쯤 됐을 거야. 말순이라고. 아니, 잠깐. 병호가 말순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성함이? 윤말순입니다. 나이는? 69입니다. 병호가 손가락으로 셈을 했다. 그럼 1955년생. 맞네.
그 아이가 1955년생이었어. 종수와 말순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마 그 아이가 말순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병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부부가 사라지기 전날 밤 마을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불빛이 번쩍였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죠. 집으로 돌아온 종수와 말순은 금고 앞에 앉았다. 내 자리 비밀번호. 무엇일까? 당신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 말순이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어렴풋이.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아. 마루가 넓고 뒤뜰에 감나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집 뒤뜰에 감나무 있잖아. 말순이 눈을 떴다. 정말 그랬다. 아직도 열매를 맺는 늙은 감나무가 뒤뜰에 서 있었다. 그럼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걸까? 그런 것 같은데? 종수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 열쇠는 너만이 풀 수 있다. 비밀번호가 당신과 관련된 숫자일 거야. 말순이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 흐릿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물어볼 곳도 없었다. 서울의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꿈처럼 떠올랐다. 따뜻한 손, 자장가 소리,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자신을 안고 뛰는 장면. 하지만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종수는 금고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녹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제조사 이름이 보였다. 대한금고 제작소 1970년 제작. 확실히 50년이 넘은 물건이었다. 여보, 이것 좀 봐. 종수가 금고 옆면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새긴 듯했다. 별이 4개. 그리고 숫자 하나, 0, 5. 1105. 무슨 날짜인가? 말순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11월 5일. 내 생일이야. 정말? 고아원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종수가 비밀번호 다이얼을 1-1-0-5로 맞춰보았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이게 아닌가 보네. 실망한 두 사람은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런데 편지 뒷면에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씨를 발견했다. 네가 가장 좋아하던 것을 기억해. 네가 매일 부르던 그 숫자를. 말순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매일 부르던 숫자?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나이? 좋아하는 날짜?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쳤다. 어린 자신이 손가락을 접으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1, 2, 3, 4, 5, 6, 7. 7? 707? 종수가 다이얼을 0-7-0-7로 맞춰보았다. 역시 열리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두 사람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병호의 여동생 이선자를 만났다. 75살의 선자는 마을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집 아이 말인가요? 선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왜 그걸 물으시죠? 종수가 금고를 발견한 이야기를 하자 선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 말순이. 불쌍한 아이였어요. 말순이 급하게 물었다. 저를 아세요? 선자가 말순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정말 말순이구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마을 사람들 집도 고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 그런데요?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왔어.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를 찾더라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큰 소동이 있었어. 선자가 눈을 감았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우리 집에 맡겼어. 말순이를 부탁한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 테니 하룻밤만 맡아달라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셨군요. 그래. 다음날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어. 너는 계속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지. 그러다가 며칠 후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를 데려갔어. 고아원으로 보낸다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했다. 누군가 자신을 꼭 안고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런데 아주머니. 종수가 물었다. 그때 말순이가 자주 하던 말이나 좋아하던 것 없었습니까? 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 아이가 이상한 놀이를 했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아빠 비밀번호라고 하던. 말순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숫자였어요? 글쎄, 너무 오래되어서. 아, 맞다. 2580이었나? 아니면 2850? 종수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 금고 다이얼을 2-5-8-0으로 맞췄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열렸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지폐들이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다. 그 밑에는 서류 봉투와 사진첩이 있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다. 이게 나야. 어린 말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다정한 표정으로 딸을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종수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여러 문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거 진술서?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다. 나 박정식은 1973년 11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진술서를 읽은 종수와 말순은 충격에 빠졌다. 박정식, 말순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자백서였다. 1973년 11월 14일 밤 나는 정당 방위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내 아내와 딸을 해치려 했고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는 것인가? 진술서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위 공무원의 아들이었고 정당 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영원히 사라지거나. 종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이 금고에는 우리 가족의 전 재산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내 딸 말순이가 성인이 되어 이것을 발견한다면 아빠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말순이 흐느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부모님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다. 잠깐, 여기 또 다른 문서가 있어. 종수가 노란 봉투를 꺼냈다. 비밀이라고 적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경찰 수사 기록? 문서를 읽어보니 당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1973년 11월 14일 고위 공무원의 아들. 최태섭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말순의 어머니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침입했고 박정식이 가족을 지키다가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해. 종수가 문서를 자세히 보았다. 여기 보면 최태섭은 실종 처리되었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럼 정말 죽은 건가? 두 사람은 혼란스러웠다. 금고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다. 그 중에는 당시 마을 이장이 쓴 탄원서도 있었다. 박정식 씨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일어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의 서명이 있었다. 그 중에는 김병호의 이름도 보였다. 다음 날 종수와 말순은 다시 병호를 찾아갔다.
이장님, 이 서명 기억하세요? 탄원서를 본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금고에 있었어요. 이장님도 당시 사건을 아셨군요. 병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알았어.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지. 왜요? 박정식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모든 사람을 도왔지. 집 고쳐주고 농사일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가족을 지키려다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병호가 말순을 바라보았다. 게다가 그 최태섭이란 놈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여자들 괴롭히기로 유명했지. 아버지 권력 믿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그날도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시신은 어떻게 됐나요? 그건 나도 몰라. 다음날 아침에 박정식 씨 가족이 사라지고 경찰이 와서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선자도 찾아가 물어보았다. 언니도 그 사건 아시죠? 선자가 눈을 피했다. 나는 잘 몰라.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 제발 말해주세요.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선자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나는 봤어. 뭘 보셨어요? 내 아버지가 뭔가를 끌고 가는 걸. 뒷산 쪽으로. 종수와 말순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럼 시신을 묻은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후로 내 아버지는 매일 밤 뒷산에 올라갔어.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금고를 다시 살펴보았다. 맨 밑에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박정식의 일기였다. 11월 14일. 오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말순이와 아내를 지켰으니까. 11월 15일. 경찰이 왔다. 하지만 최태섭의 아버지가 더 무서웠다. 그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도망쳐야 한다. 11월 16일. 오늘 떠난다. 말순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뒷산의 약도인 것 같았다. 이게 뭘까? 시신을 묻은 장소? 종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기 보면 X 표시 옆에 진실이라고 적혀 있어. 그때 말순이 무언가 떠올랐다. 혹시 최태섭이 죽지 않았다면? 말순의 추측은 충격적이었지만 가능성이 있었다. 종수는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의사 진단서가 있는데 최태섭이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 사망이 아니라. 그럼 살아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실종 처리가 됐을까? 두 사람은 시청 공무원 최동철을 찾아갔다. 55살의 동철은 마을 개발 사업을 담당하면서 과거 기록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1973년 사건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동철이 연락을 해왔다. 이상한 게 있어요. 최태섭이란 사람 실종 처리되었다가 2년 후에 미국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미국에서?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의 아버지가 실종 직후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태섭은 죽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으로 도피시킨 것이다. 그리고 박정식에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다. 말순은 분노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종수는 전직 경찰 정민우를 찾아갔다. 50살의 민우는 은퇴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재수사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을 밝힐 수는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자백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때 말순이 일기장의 지도를 보여주었다. 이 장소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종수와 말순, 민우는 뒷산으로 올라갔다. 지도를 따라가니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바위 밑을 파보니 녹슨 철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녹음기와 테이프, 그리고 사진들이었다. 이게 뭐지? 민우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잡음이 심했지만 들을 수 있었다. 박정식, 자백서를 쓰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제발 딸만은, 말순이만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다. 최태섭 아버지의 협박이 녹음되어 있었다. 사진도 충격적이었다. 최태섭이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살아있었지만 중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걸로 충분해요. 민우가 말했다. 박정식 씨는 정당방위였고 최태섭 측이 권력을 이용해 은폐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부모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절. 그때 사진 뒤에 쓰인 글씨를 발견했다. 말순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비록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은 늘 너와 함께 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말순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말순은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말순아, 아빠랑 비밀번호 놀이하자. 네. 2580. 왜 2580이야? 2580. 전화기에서 일직선이에요. 아버지가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이었다. 다음 날 병호가 찾아왔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박정식 씨 부부가 떠난 후 누군가 종종 그 집에 왔어요. 멀리서 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여자였어요. 그리고 가끔 집 마루 밑에 뭔가를 넣고 가더라고. 말순이 놀랐다. 그게 이 금고? 아니요. 금고는 원래 있었고 편지 같은 걸 넣고 갔어요. 종수가 금고를 다시 살펴보니 정말 여러 시기에 쓰인 편지들이 있었다. 1975년 말순아 잘 있니? 엄마야. 1980년 이제 너도 25이구나. 결혼은 했니? 1990년 손주도 있을 나이구나. 보고 싶다. 어머니가 매년 편지를 써서 금고에 넣었던 것이다. 언젠가 딸이 찾아올 것을 믿으며. 금고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편지들을 읽으며 말순은 하염없이 울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딸을 잊지 않고 편지를 써왔던 것이다. 비록 전달되지 못할 편지였지만 그 마음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지막 편지는 1995년에 쓰여졌다. 말순아,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었구나. 아빠는 작년에 먼저 갔단다. 끝까지 너를 보고 싶어 했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엄마도 곧 아빠 곁으로 갈 거야. 하지만 언젠가 네가 이 집에 돌아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렴. 종수가 아내를 위로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민우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최태섭의 아버지 최원식이 남긴 일기를 찾았어요. 그가 죽기 전 요양원에 기증한 물건 중에 있었죠. 일기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있었다. 내 아들 태섭은 살아있다. 하지만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박정식이 정당방위로 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권력자의 아들이 일개 목수에게 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식을 쫓아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 말순이 분노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있어요. 최태섭은 미국에서 2년 만에 진짜로 죽었대요. 합병증으로. 그리고 최원식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종수가 금고를 다시 정리하다가 밑바닥에서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이건 또 뭐야? 주머니를 열자 금반지 2개와 작은 열쇠가 나왔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다. 국민은행 대여금고 23번.
비밀번호는 말순이 생일. 다음 날 말순과 종수는 은행으로 갔다. 오래된 대여금고였지만 아직 유효했다. 직원이 확인해보니 50년 동안 사용료가 자동이체되고 있었다고 했다. 누가 계속 돈을 낸 거야? 대여금고를 열자 더 많은 서류와 현금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말순에게. 이것을 읽고 있다면 엄마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여기 있는 돈은 너를 위해 모은 것이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현금을 세어보니 현재 가치로 약 3억 원 정도였다. 당시로서는 거금이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날 위해 이렇게까지. 그때 민우가 전화를 했다. 중요한 사람을 찾았어요. 박정식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예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요. 요양원에서 만난 90살의 노인은 박정식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정식이? 좋은 친구였지. 억울하게 떠났어. 어떻게 떠나셨는지 아세요? 새벽에 몰래 만났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지. 나한테 말순이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말순이는 남겨진 거죠?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최원식이 막았어. 아이까지 데려가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순이 물었다. 그럼 부모님은 일본에서 사셨나요? 편지를 몇 번 받았어. 오사카에서 작은 목공소를 하며 살았대. 늘 말순이를 그리워했지. 선자도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내 어머니를 몇 번 만났어. 정말요? 몰래 한국에 왔었어. 너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고. 고아원 앞에서 너를 봤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돌아갔어.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을 부모님이 안타까웠다. 민우는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태섭이 완전히 죽지 않았던 이유를 찾았어요. 뭔데요? 박정식 씨가 의료 지식이 있었대요. 군대에서 의무병이었고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요. 최태섭을 때린 후에 바로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했대요. 말순이 놀랐다.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살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죽이려던 게 아니라 제압하려던 거였는데 최원식이 이를 악용한 거죠. 종수가 물었다. 그런데 왜 박정식 씨는 자백서를 썼을까요?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민우가 새로운 문서를 꺼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시 경찰 내부 문서예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최원식이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박정식을 도우면 마을 전체를 없애겠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문 거군요. 병호를 다시 찾아가 물었다. 이장님도 협박받으셨죠? 병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위험했어. 최원식은 마을 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 선자도 진실을 말했다. 나도 협박받았어. 말순이를 숨기면 우리 가족도 해치겠다고. 퍼즐이 맞춰졌다. 박정식은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떠난 것이었다. 말순이 딸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엄마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에요? 사정을 들은 혜진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변호사인 혜진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때 동철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최원식의 재산 상속 문제로 소송이 있었대요. 그 과정에서 숨겨진 문서들이 나왔는데 문서 중에는 최원식이 박정식에게 거액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게 입막음 돈이었군요. 그런데 박정식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딸을 위한 신탁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했대요. 말순이 놀랐다. 그럼 그 3억이. 네,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남긴 거예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병호가 마을 사람들을 소집한 것이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정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집 지붕도 공짜로 고쳐줬지. 말순이도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한 노인이 말했다. 사실 최태섭이 살아서 도망간 것도 우리가 도왔어. 모두가 놀랐다. 최원식이 협박했어. 아들을 빼돌리는 걸 도우면 마을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 박정식은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었다. 가족과 마을을 지킨 영웅. 진실이 밝혀지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최원식의 손자 최준호였다. 50살의 준호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 집안도 피해자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아버지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준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일기예요. 일기에는 최원식의 후회가 가득했다. 박정식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했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준호가 말순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대신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진실을 공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억울하게 쫓겨난 가족의 이야기.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말순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왔다. 혹시 박정식 씨 딸 말순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박정식 씨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순이 놀랐다. 아버지 묘소요? 네, 1994년에 돌아가셨고 부인분은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에 있는 딸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이 정말 일본에서 살다 돌아가신 것이다. 묘소에 오실 수 있나요? 두 분이 남긴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과 종수는 일본으로 갔다. 오사카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부모님의 묘가 있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딸 말순이를 그리워하며 잠들다. 묘지 관리인이 상자를 건넸다. 두 분이 남기신 것들입니다. 상자 안에는 말순의 어린 시절 사진들, 손때 묻은 인형, 그리고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말순에게 쓴 편지였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중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말순아, 아빠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간다. 너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이다. 하지만 천국에서 너를 지켜볼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사랑한다. 말순은 부모님 묘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말순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다. 박정식 씨는 우리 마을 은인이야. 당연히 도와야지. 부모님의 유해가 한국에 도착한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다. 병호가 대표로 말했다. 늦었지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온 거야. 부모님을 마을 공동묘지에 모신 후 말순은 금고에서 나온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 혜진이 제안했다. 엄마,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때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네, 이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할아버지가 목 쓰셨으니까 기술을 배우려는 아이들을 도우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다. 종수도 동의했다. 정식 씨도 기뻐하실 거야. 박정식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첫 장학생은 마을의 고등학생 3명이었다. 수여식에서 말순이 말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끝까지 이 마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도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다. 할아버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기념관도 생겼다. 진실과 용기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박정식의 이야기를 전시했다. 어느 날 민우가 마지막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박정식 씨가 일본에서 쓴 수기예요. 한국의 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간되지 못했대요. 수기의 제목은 마지막 열쇠였다. 왜 이 제목이죠? 수기를 읽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진실은 금고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진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양심 속에 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마지막 열쇠를 찾아 진실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말순이 깨달았다. 우리가 그 열쇠였구나.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우리 모두가 열쇠였어. 수기는 혜진의 도움으로 출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했다. 특히 권력의 횡포에 희생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출판 기념회에서 말순이 말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진실은 남았습니다. 그 진실이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호가 일어섰다. 이제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다. 사실 그날 밤 저도 있었습니다. 박정식 씨가 최태섭을 때릴 때. 하지만 무서워서 숨었죠. 그리고 평생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자도 일어섰다. 저도 죄송해요. 말순이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사과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말순이 말했다. 괜찮아요.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이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래된 집 마루에 앉았다. 이제는 깨끗하게 수리된 마루였다. 종수가 옆에 앉았다. 여보, 후회 없어? 없어. 오히려 감사해. 이 집을 사지 않았다면 영원히 몰랐을 테니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았을 그 별들이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마을은 평화로웠다. 50년의 비밀이 풀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다. 금고는 이제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진실을 지킨 금고라는 이름표와 함께. 방문객들이 물었다.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2582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숫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전화기 숫자판에서 일직선이라서요. 아이의 단순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숫자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진실로 가는 마지막 열쇠. 50년을 기다린 정의의 숫자. 종수가 말순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니,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쌌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금고만이 아니었다. 진실, 용기, 그리고 용서.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다. 마지막 열쇠는 바로 그것을 여는 열쇠였다.